한국뇌연구원의 김경진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사 석사를 마치신 후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신경생물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취득 후 콜롬비아 의과대 생화학 연구원을 하셨고 85년도부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 독일 괴팅켄 의대 훔볼트 연구교수 등을 역임을 하셨고요.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그러죠. 뇌인지과학 전공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뇌과학 연구 분야의 석학으로서 21세기 뇌 프론티어 연구사업단장, 한국뇌학회장, 한국분자생물학회장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하신 바 있고, 현재는 뇌연구 촉진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국가중추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제2대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생체 리듬과 정서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내용입니다.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생체 리듬, 우리가 일주기 리듬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은 낮과 밤 늘 이것을 겪으면서 지내오는데요. 이것과 정서 조절, 그러니까 무드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들 항상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기도 하고 그런 무드의 영향하에 있는데요. 그걸 또 느끼고 살고 있는데요. 이 생체 리듬과 정서 조절이 somehow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것에 관한 내 얘기겠고요. 중요한 일이 하도 많은데요. 이 과학은, 특히나 생명과학은 아주 조그마한 일입니다. 조그마한 일인데 저는 이 생체 리듬이 어떻게 사람의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깐 얘기를 시공간적인 그런 척도에서부터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세상살이에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디멘션에 대한 개념은 매사를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요. 사실이죠. 잘 아시는 바대로 현대 사회는 세 가지의 중요한 디바이스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GPA, 내비게이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현대 사회는 소통의 사회라고 그러고요. 따라서 옛날에 비해서 공간의 중요성보다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류한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은 제 생각한 인류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새로운 병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공간적으로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이 베껴 나갈수록 시간의 함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에서 이런 시간의 함수, 시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크로노바이올로지입니다. 이 분야는 비교적 20세기 중반 이후에 말쯤에 발전하는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크로노바이올로지, 번역을 하면은 시간 생물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자들은 신경생물학에 한 30여 년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실제 이 단어 하나 한 그 슬로건이 늘 제 머릿속에 같이 있고 저는 별로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인데 잠깐 살펴보시면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신경세포가 fire 한다는 것을 발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활성을 나타내는 거죠. together라는 의미도 중요한데 신경세포는 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거죠. 다른 뉴런과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어떤 두 개의 신경세포가 함께 발화될 때는 wire together, 서로 공간적으로 이 신경망이 형성된다는 이런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1949년 아까 그 첫 번째 조장희 선생님 강의 때도 나왔으나 캐나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도널드 헵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한 것은 아까 그분의 저서도 나왔는데요. 1949년에 발표된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사람을 포함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라는 것이 한때는 심리학자, 지금에 있어서는 신경과학이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Fire together, wire together는 비교적 개념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자, 여기에 세 개의 뉴런이 어떤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두 개의 뉴런이 서로 동시에 액션 포텐셜을 내는 거죠. 파이어링을 같이 하게 될 때는 이 두 개와 요 뉴런 사이에 이 시냅스가 강화되는 반면에 홀로, 그러니까 요것처럼 두 개의 뉴런이 반복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파이어링을 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가지치기, 프루닝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냅스가 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뉴런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헵이라는 사람이 아주 일찍이, 지금부터 67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신경세포의 동시적인 활성화, 물론 이것이 꼭 코인시던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가 급히 일어나고, 통상 신경의 파이링은 미리세컨드 오더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인접해서 그런 싱크로나이즈된 동시적인 그런 활성화가 매우 놀랍게도 신경망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시간과 공간, 구조와 기능은 서로 다른 그런 그 뜻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이 두 개가 어떤 면에서 융합되어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가설을 실제 낸 게 이 The Organization of Behavior의 저자인 헵의 아이디어였고,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20세기 말에 유행됐던, 신경과학계에서 유행됐던 하나의 슬로건인데 Fire together, wire together입니다. 이 말은 즉 어떤 신경세포의 활성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아까 그 조장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레조넌스의 그런 아이디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함수가 놀랍게도 신경망, 신경세포의 기능적인 변화, 이 시냅스가 강해진다는 말은 결국 시냅틱 스트렝스의 변화가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찾으려는 그 생화학적인 실체가 에니그마라는 건데, 제가 하나 여전히 그 에니그마의 존재는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많은 실험에서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수스무 도네카와가 얘기했지만 과연 그것이 뭐냐라고는 현재도 여전히 모르는 게죠. 또 현대 신경과학의 가장 큰 이론, 그랜드 티오리를 하나만 들라면 저는 그것을 누구나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시냅스의 가소성, 혹은 이 시냅스 대신에 뉴로널 플라스티시티 이런 말을 쓰는데요. 아무튼 발생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접한 시냅스에서 생화학적인 그런 변화가 야기된다. 이 도널드 헵은 아주 오래전에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뉴런이 접합되어 있는 그런 시냅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어떤 대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시체말로 그걸 바꿔 얘기한다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변화 혹은 암파 리셉터, NMDA 리셉터의 그런 멤브레인 상에서의 그것의 어떤 분포도의 차이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마디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그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은 일주기 리듬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는 분자적인 그런 실체들, 그것을 그 몰리큘라 클락, 분자 시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런 배경하에서 어떤 연유로 정서 조절과 서케리안 타이밍 시스템이란 말은 뭐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만은 일주기 리듬을 구사하는, 가동시키는, 구동하는 그런 그 어떤 지네틱 컴포넌트가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제가 공부했던 그런 연구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기 리듬. 뭐 저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죠. 하나 이것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자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는 낮과 밤의 그런 그 밝힘이 있습니다. 물론 공존도 하죠. 그래서 해를 주위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나 저희 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박테리아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을 포함해서 아마도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게놈, 그 유전체의 합에 어떤 지네틱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하는 데 관련되는 그런 지네틱 디바이스가 있을 걸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에는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물리적인 콘스트레인 때문에 그냥 거기에 사는 생명체가 적응해서 사는 걸로 알았으나 그것은 실제는 사실이 아니었던 게죠. 거기 그런 조건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그런 낮과 밤에 바뀌는 일주기 리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유전자를 개발해 왔던 게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지금에는 이제 믿고 있고요. 실제 그 분자 시계의 관점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까 몸에서 생체 리듬을 돌리는 일주기 리듬에 연동돼서 그 리듬을 소화하는, 거기에 구동하는 그런 그 디바이스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뭐 알 필요가 없어요. 박테리아에서는 카이 유전자가 알려져 있고, 뭐 사람의 경우는 피리어드, 크립토크롬, 클락, 비말 등등 이제 진화가 많이 될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것이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억제 촉진, 스스로 오토 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이 진동, 오실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 보면 그런 틀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낮과 밤이라는 그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피지컬 콘스트레인 하에 놓여 있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분자 시계들을 진화시켜 왔다라고 이 명제를 해석하면 뭐 옳은 예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크로노바이올로지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두 사람의 그 선두주자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아쇼프라는 사람, 평생 동안 그 행동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던 분이고요.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에 계셨던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피텐 드리히라는 원래는 그 펜실바니아 대학에 계시다가 나중에 그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겼던 이 두 분을 하나의 파운더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생체 시계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존재할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해답이 되어 있지 않다가 1971년 미국 학술원 회원지인 PNAS에
이 사이먼 벤저 교수님과 론 코노프카라는 그 두 사람이 쓴 이 논문이 이제 1971년 출판됐는데요. 한 45년 전이죠. 45, 6년 전인데 이 논문을 그 생명체에서 일주기 리듬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존재할성 싶다라는 최초의 논문으로 꼽는데요. 약간 이 연구에서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론 코노프카는 이 칼텍의 대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사이먼 벤저는 노벨상을 2번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그 최근에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돌아가셨는데요. 이 행동을 관장하는데 유전자가 깊이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학생이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5년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자 그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이 다 킥킥대며 웃었는데 이 지도 교수님, 벤저 교수님이 가만히 듣다가 아주 그 제너러스한 교수였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해보거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서 이 일이 시작됐는데요. 케미칼 뮤타제네시스, 화학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드로소필라는 초파리를 얘기합니다. 아주 생물 유전학에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인데요. 여기서 돌연변이주를 야기해서 알 낳는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는 그런 뮤탄트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클락 유전자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죠. 정체는 모르면서. 이 클락 유전자가 크로닝 된 것은 시대의 발달과 꾀를 같이 해서 한 15년이 흐른 후에 클락이라는 유전자가 실제로 존재함이 유전자 구조가 밝혀졌고요. 그 이후에 초파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클락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그 개념이 범용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바이올로지의 분자 생물학적인 어프로치의 하나의 시발로서 사이먼 벤저 교수를 치고 있습니다. 서케디안 클락, 어떤 일주기 그 리듬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한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서케디안이란 말은 about day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충 하루 정의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실제는 생명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것은 23시간, 24시간, 25시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about 24hour를 서케디안 리듬,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리듬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24시간보다 짧은 주기를 가진 놈도 있고 또 계절에 대한 리듬도 있고 연간 리듬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서케디안 리듬은 about 24hour를 얘기하고요. 이것의 생물학적인 특징은 한 5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생물에서 척추동물에서는 수프라키아즈메틱 뉴클리어스,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그 뇌 안쪽에 시상하부에 있는 하나의 그 핵,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며 마스터 서케디안 클락이라고 옛날부터 이름 지어졌었어요. 이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파괴하게 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주기 리듬의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일주기 리듬의 리드미시티는 엔도지니어스, 내인성이고요. 셀프 서스테이닝, 스스로 이 리듬을 돌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가장 큰 환경적인 요인이 낮과 밤인 거죠. 빛 자극에 의해서 이 리듬이 늘 리셋, 재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exactly 24hour, 딱 24시간으로 이렇게 균형되게 맞춰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일주기 리듬의 그 피오리드는 지네티컬리, 유전적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몰레큘러 오실레이션의 활성은 단일 신경세포에서도 관찰된다는 것이 최근에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들은 그 몸에서 뇌의 끝부분에 있는 수프라키아즈메틱 뉴클리어스에 어떤 메스타클락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거 여전히 사실이나 실제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각자의 시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머시너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리니치 천문대 뭐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항상 맞추는 그 시계 그리니치 맞나요? 거기에 있고 영국에 나머지는 다 지방 시계 프리퍼럴 클락이라고 얘기하면 개념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시금 SCN 시신경 교차 사액은 시상하부 밑에 있는 한 2만 개의 뉴런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가장 그 영향을 이 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극은 빛인데 이 빛은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일단의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고요. 뭐 이런 사실들은 오랫동안 알려져 오다가 20세기 말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클락 유전자가 이제 정체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과연 어떤 그 지네틱 컴포넌트가 이 일주기 리듬에 관련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간단한 모식도인데요. 크게 봐서는 두 개의 그런 이게 뭐 톱니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톱니가 아주 정교하게 하모니어스하게 작동함으로써 일주기 리듬에 대처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한 10개 정도 되는 그 생체 리듬에 관련되는 유전자들의 그 약자인데요. 뭐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작동 기전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트랜스크립션, 그 m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번역의 과정, 트랜슬레이션에 기반을 둔 오토 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이 리듬이 돈다는 사실을 급기야 알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다시금 그 분자시계, 특히 척추동물의 분자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주된 그런 루프고요. 또 다른 루프 두 개의 톱니인 거죠. 이 톱니부터 말씀을 드리면 클락과 비말이라는 헤테로다이머라는 전사조절 인자인데요. 이 조절 인자가 지배하고자 하는 그 유전자의 그 업스트림에 시스 엘리먼트에 2박스가 있을 때 요 클락과 비말의 헤테로다이머가 2박스에 결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유전자로서는 피리어드, 크립토크롬 혹은 레버럴 알파, 로라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제 코어 그 컴포넌트들이 되겠어요. 먼저 이 그 코어 루프를 설명드리면 클락과 비말이 2박스에 결합해서 피리어드와 크립토크롬의 전사를 촉진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mRNA가 세포 밖으로 나가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피리어드, 크립토크롬이 이제 결합하게 되고요. 여기에 CK1 입실론, 그러니까 카세인 카이네제 1 입실론이 여기에 결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피리어드를 인산화를 시켜요. 인산화된 요것의 헤테로다이머는 다시 핵속으로 돌아서 요 자체 내 촉진했던 클락과 비말의 활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촉진 억제에 의해서 오실레이션이 야기된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또 다른 루프는 클락과 비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일단의 유전자 레버럴 알파, 로라 다 전사조절 인자인데요. 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데 이 유전자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비말 유전자의 어떤 오실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비말과 시차는 같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이 비말의 피델리티, 아주 정교한 그 리듬을 관장한다고 알려지는데 로라는 촉진, 레버럴 알파는 억제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전사 조절인자가 결합하는 시스 엘리먼트를 이 앞에 있는 R자를 따서 R, responsive element, 그러니까 시스 엘리먼트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로라와 레버럴 알파가 붙어서 비말의 오실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는 톱니 두 개로서 몸 전체의 메스타 클락 뿐만 아니라 프리퍼럴 클락들이 작동되는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연구된 바에 의하면 피리들은 여기서 이것이 흰색이 낮, 이게 밤이고요. 통상 실험 상황에서는 24시간에서 12시간을 낮, 또 12시간을 밤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동물을 키울 때는 우리가 평상 느끼는 것은 그런 시간과 달리 실험 조건에서는 낮밤을 12시간씩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고요. 피어리들은 이때 최고조의 활성을 보이는 반면에 비말 같은 것은 이런 오실레이션의 패턴을 보이고요. 크립토크롬 이것과 이것이 결합하는 것은 약간 위상차가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런 연구가 여러 생명체에서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근데 이 리듬은 그 실험 동물에 따라서 아니면 생명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조직 특이성이라는 그런 그 조직 특이성을 공간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하는 것을 좌우하는 다른 팩터들도 여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각 생명체마다 조금씩의 그런 흐름은 패턴은 좀 다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패널은 실제 굉장히 중요한 패널인데요. 이것은 그 시신경 교차 상액 메스타클라긴은 SCN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mRNA를 한 몫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cDNA 마이크로레이 메소드라는 건데요. 이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유전자가 사람의 경우는 한 23,000개 유전자가 있고 마우스도 한 2만여 개가 되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리드미시티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한 몫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실험 방법인데요. 그 결과 제가 상당히 놀라운 발견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한 10개 남짓한 유전자들이 코어 클락들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오실레이션에서 지배를 받는데 그런 유전자군을 클락 컨트롤드 진스 CCG라고 이름하고요. 여기에 속하는 유전자가 전 지놈상에서 약 5%에서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런 생각은 전혀 추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유전자의 발현이 시간의 함수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믿게 되는 것은 실제는 불과 최근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프로모터 조사를 할 때도 하루 중에 딱 단일 시간대에만 이것이 촉진된다, 억제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사실이 굉장히 위험했던 실험의 틀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결과로서 알게 된 거죠. 대충 봐서 전사물의 5%에서 30%의 유전자가 오실라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진동적인 거죠. 시간의 함수로서 스스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는 유전자는 전사 조절인자도 있겠고 멤브레인에 있는 많은 자극을 수용하는 수용체도 있겠고 신호 전달 물질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유전자 군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중요한 발견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말초 서케디안 클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CN에 있는 중추시계 말고 그 위에 몸을 이루는 다른 조직으로서 프리퍼럴 클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뇌에서도 통상 우리가 말초기관 하면은 뇌를 제외한 그런 부분을 CNS 버셔스 프리퍼럴로 얘기하는데 뇌에서 SCN 말고 해마 아미그달라, 코텍스, 기타 곳곳의 세포들도 스스로의 로컬 시계들을 다 지방 시계를 갖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작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나 중추 시계와 말초 시계 혹은 국부 시계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몸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어떤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스를 조절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발견은 상당히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그것은 그 스위스의 스위스의 유리 슈블러라는 그 아주 저명한 아주 영특한 그런 과학자 그룹에서 한 건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벌써 19년 전에 그 교수님의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발살로브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요. 우리는 통상 인비트로에서 실험을 많이 수행합니다. Red one fibroblast. 그러니까 앞으로 피부가 될 그런 조직을 배양을 하면서 거기에 50% 홀스 시럼을 쳤어요. 처리하게 되면은 이 시럼은 이 경우에는 그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막 각각의 리듬이 있지만은 그건 실험적으로 측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일 신경세포에서 그 리듬을 보는 실험 기술이 그 당시만 해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자극을 딱 주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모든 세포가 한꺼번에 연동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극을 준 다음에 그 시럼을 빼주고 한 4시간 간격으로 3일 동안
연속적으로 다양한 그런 유전자의 mRNA 전사를 동시에 본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잡지인 셀이라는 데 출판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72시간 동안에 증가됐던 것 붐붐붐붐 이렇게 4번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극을 시럼 샥을 주고 1시간대 일어나는 이 피크를 제외한다면은 실제는 3번의 그런 피크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금 말을 바꿔 말하면 24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리듬이 오르락 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왜 이것을 제외하게 되냐면은 이런 자극은 통상 immediate early gene이라고 그래서 이 자극에 의해서 그냥 모든 조직은 그 비특이성으로 발현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것은 실제는 온당한데요. 그럴 때는 놀랍게도 레버브 알파라는 유전자의 발현은 하루에 72시간 동안에 3번 피크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됐고요. 피에리드 1도 1번, 2번, 3번. 바이타민 D 바인딩 프로테인도 리듬이 있으나 이것에 비해서는 약하고요. 또 리듬이 전혀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당사자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멈칫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학회에 가서 이것을 발표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셀 학술지에서 초대해서 이 논문이 실리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을 기정사실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메스타클락이 있는 SCN은 말할 것도 없고 인비트로나 인비보, 폐, 간, 뭐 여러 가지 다른 조직에서 해봐도 많은 유전자들의 이런 오실레이션, 이런 진동의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그런 조직에서 이런 리드믹하게 유전자가 발현하고 그것의 영향으로 단백질 수준에서 보더라도 리드미시티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에 관련되는 유전자의 그런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 우리 인간의 어떤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라고 믿어지고요. 다시금 정리한다면은 메스타클락은 SCN에 존재하고요. 각종 여러 기관의 어떤 국부 시계를 이것이 조절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생체 시계가 망가져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질병, 증후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갔을 때는 시차를 느끼는 거죠. 제트래그 신드롬. 또 분명코 일주기 리듬의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전히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고요. Shift work fatigue. 통상 야간 작업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이 밤에 작업을 하는 그럴 때 예컨대 남이 다 잘 때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fatigue, 뭐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증후군에도 아마 일주기 리듬이 관련이 있을 거다. 말할 것도 없이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 불면증, 또 낮밤에 따라서 정서 조절에 이상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도 일주기 리듬이 관련이 있을 걸로, 또 메타보릭 신드롬이라고 해서 대사 증후군, 또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심혈관증, 특히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그런 것은 새벽녘에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역학조사가 있어요. 따라서 틀림없이 일주기 리듬이라는 새로운 그런 발견된 이런 틀이 이 개체 수준에서도 이런 생리에 영향을 미칠 텐데 여전히 많은 경우에는 기작을 모르고 있고 연구를 지금 많이 목화 수행 중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정서 조절과의 그런 연관성을 뭐 우연찮게 연구하게 돼서 이 증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 게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그간 이 생체 리듬에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해 왔었는데요. 한때 이런 시럼 샥과 같은 리세팅 시그널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의 진동이 야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가설이 가장 컸습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즈 A, 맵 카이네즈의 활성화에 의해서 CREB가 CR이라는 시스 엘리먼트를 인지해서 리듬을 야기한다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들은 그 외에도 클락과 비만, 특히 클락의 인산화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프로테인 카이네즈 C가
이런 것을 매개한다는 그런 보고를 한 바 있고요. 이 논문들은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출판됐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클락과 비말의 어떤 역할, 기능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비말이라는 것은 세포질과 행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셔틀링 팩터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때 클락은 그냥 같이 물고 들어와서 트랜스 액티베이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고 곧이어서 이 클락과 비말이 데그레데이션 되는, 즉 스모릴레이션 혹은 유비키티네이션에서 분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고등생물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게 그루코코티코이드인데요. 그루코코티코이드는 전형적인 일주기 리듬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기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신에서 이 그루코코티코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를 합성하는 데 관련되는 그런 유전자가 스타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부신이 가지고 있는 로컬 클락과 스타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고, 그것을 실험상에서 연장했고요. 이 그루코코티코이드는 중추 클락과 말초 클락을 어떤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피리드 2의 그런 싱크로나이저로서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파인 바 있고요. 이 일주기 리듬이 24시간인데 반해서 일주기 리듬보다 짧은 리듬을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의 생식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경 펩타이드가 GnRH인데요. 이것이 그 울트라디안 리드미스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40-50년 동안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저희는 비교적 최근에 키스펩틴이라는 또 다른 뉴로 트랜스미터를 언어프로 리드미컬하게 촉진했을 때 GnRH의 전사 혹은 다른 뉴런과의 동시적인 트랜스크립션의 유발이 이렇게 스파이크 라이크한 리드믹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런 연구 과정에서 셀 베이스드 또 다른 유명한 클락의 유전자인 크립토크롬의 이니비타도 찾는 그런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공부를 점점 해나가면서 저희들도 약간 실력이 붙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저는 아주 우연찮게 이런 정서 조절과 이런 생체 리듬이 링크, 연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는데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제 생각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나열했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시차, 그런 큰 질문에 대답할 때 저희가 구사했던 이런 실험적인 전략이 제 생각에는 가치가 있다고 믿어서 오늘 저희들이 연 윈도우는 정서 조절에 관련된 일주기 리듬의 그런 디바이스의 문제지만은 좀 더 이걸 확장해서 범용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신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질환을 굉장히 중시하고, 물론 그 중요성은 지대합니다. 21세기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17년 전에 우리들이 경험했던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다니는 조승이라는 남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들고 난사를 해서 20여 명, 얼추 30명의 사람을 캠퍼스에서 사살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도 얘기하고, 그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 정신의학과의 회장이었던 후안 메쉬 박사가 얘기한 것을 조선일보사에서 인터뷰에서 한 건데, 지금도 이 헤드라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승이 영혼의 구멍이나 폭력적 충동을 가둬둘 구멍이 열린 거다. 이렇게 이 사안을 설명했었고요. 최근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한국내연구원에서 일하는 정서 조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아주 영특한 분이신데, 이분이 경향신문사에 뇌의 비밀이라는 그런 기사를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 우울해서 한 잔, 술 깨면 더 우울, 도파민의 덫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인터넷에서 한 400여 명이 여기에 접속해서 이 글을 퍼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요. 아무튼 사회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조혈증, 바이폴라 디소다 이런 것을 앓고 있다고 정신과 의사한테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다 그 기분 장애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 일주기 리듬이 저희들의 그 무드에 영향이 있을 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해봤지만 이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교과서적인 지식입니다만은 교과서에는 답은 없고 일주기 리듬이 정서 조절, 기분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작은 모른다라고 나와 있고요. 잘 알려진 바 쾌락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혹은 세로토닌 하면 우리들은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을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은 그 SSRI, Selective Serotonin Receptor Reuptake Inhibitor라는 사실도 좀 공부를 한 사람도 다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이 관련이 있다고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 어떤 연유로 어떤 기작에 의해서 일주기 리듬이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친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해결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 이걸 실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게요. 좀 더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정서 조절에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 신경망, 신경회로가 관련되기보다는 멀티로 이게 엉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신경회로, 뉴로널 서큐트는 굉장히 그 복잡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분 장애, 이걸 affective disorder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주기 리듬, 낮과 밤에 따라서 사람의 개체 간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 뭔가 그냥 뚜렷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결 못하고 남들도 해결 못하고는 상해 그런 질문이 있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이제 늘 생각했으나 실제 이제 일주기 리듬, 저는 2000년대부터 이 일주기 리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그 과학적인 활동의 첫 단추는 남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약간 교과서적인 지식을 좀 설명드리면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미드브레인, 중뇌에 있는데요. 이 도파민의 신경세포의 뉴클리어스는 크게 봐서 한 두 군데 있습니다. substantia nigra, 흑질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나간 터미널은 코퍼스 스트라툼, 선조체죠.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에 터미네이션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패스웨이에서 이것이 그 운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은 파킨슨 디지즈가 생기는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도파민의 핵은 벤트로 테그멘탈 에리아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포 핵이 있고 여기에 그 신경 말단은 NAC, 뉴클리어스 어콤벤스에도 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프리프론탈 코텍스에도 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보상 혹은 쾌락, 욕망, 어떤 감정 조절, 동기부여 이런 그 이른바 고등인지 기능에 이 그 벤트로 테그멘탈 에리아에서 뉴클리어스 어콤벤스로 가는 이 신경 회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약간 정리해드리고 이 도파민은 그 몸에 있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카테콜라민의 일환인데요. 카테콜라민의 생화학적인 그 생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몸속에 있는 타이로신이 도파를 만들고 도파민 뉴런에서는 도파민 또 노르에피네핀 뉴런에서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서 그 DBA에서 노르에피네핀을 최종 물질로 만들고 아드레날린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PNMT라는 효소에 의해서 파이널로 에피네핀을 만드는 데 관련되는 효소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인 그 단계에서 타이로신이 도파로 만들어지는 이 첫 번째 스텝이
레이트 리미팅 스텝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타이로신이 도파로 만드는데 관련되는 효소의 이름이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약자가 아니고 그냥 제가 약해서 TH라고 저는 앞으로 쓰겠는데요. 이거다라는 것은 좀 아시면은 앞으로 얘기할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 과연 무슨 연구를 하는가라는 것을 문헌 조사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최근 생명과학에서는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고등생물에서 낙아웃 애니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출액이기도 합니다. 즉 지놈상에서 그 유전자를 파괴시킴으로써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가, 어떤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걸 봄으로써 추정에 들어가는 거죠. 일주기 리듬의 연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클락에 관련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것을 파괴시킨 다음에 행동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야기되는가라는 연구가 실제는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클락이라는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킨 그런 마우스를 이른바 낙아웃 마우스를 만들어서 행동학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놀랍게도 매니아 라이크 미쳐 날뛰는 그런 아주 무드 레귤레이션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콜린 맥클룸이라는 텍사스에 있는 분이 보고를 했고요. 그 가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낙아웃된 그러니까 클락 델타 19으로 낙아웃된 게 아니고 와일드 타입 정상적인 마우스에서 도파민 세포가 많이 있는 벤트로 테그멘탈 에리아에서 클락 유전자를 RNAi, 인터피어런스 RNA 방법으로 낙다운을 시켰더니 여전히 매니아-like, 디프레션-like, 우울증을 나타내는 그런 비해배가 야기되더라라는 그 보고를 좋은 잡지에 발표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저자들은 이 클락 유전자, 이 생체식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세포의 활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그것은 PNAS의 2005년인데요. 이 클락이라는 유전자를 망가뜨린 돌연변이 마우스에서는 이유는 잘 모르나 도파민 세포가 많이 있는 벤트로테그멘탈 에어리아나 sabcentia nigra에서 그 양이 증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크로스 레퍼런스를 통해서 비교적 좋은 잡지는 아닌데요. 프렌치 그룹에서 보고했던 일련의 보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똑같은 실험 모델을 사용한 거죠. 클락 델타 19 뮤탄트 마우스를 사용해서 리버에서 간에서 시간대별로 와일드 타입과 낙아웃 마우스 클락 델타 9 뮤탄트 마우스에서 그 레벌브 알파에 발현하는 양을 조사해 봤더니 매우 흥미롭게도 특정한 시간대 서케디안 타임 06시에 와일드 타입에서는 굉장히 높이 이게 발현되지만 이것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이런 다른 리듬의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한 바 있고, 요 실험 결과와 요 나머지 실험 결과를 통합해서 저희들은 좀 많은 가설 하나 세웠어요. 가설인즉슨 아마도 레벌브 알파가 여기 보면 와일드 타입에서 높았다가 급격히 감소되는데요. 알려진 바 레벌브 알파는 강력한 전사의 억제제입니다. 리프레스한 거죠.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벌브 알파가 아마도 이 경우에 보니까 도파민 생합성을 전사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것도 표적이 TH의 유전자 발현에, 그러니까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맨 첫 번째 레이트 리미팅 스텝에 엔자임의 어떤 전사적인 조절에 의해서 이런 양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만약에 그런 가설이 사실이라면은 이런 앞서서 발견됐던 현상을 통째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자 이제 실험을 한번 시작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좀 남한테 편지를 써서 이런 그 실험 모델 레벌브 알파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겨냥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미 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리 슈벌러라는 사람이 2002년에 셀에 발표했던 건데, 레볼브 알파 나카오 마우스를 만들어서 이 레볼브 알파가 전사 수준에서 리프레서 억제적이다. 그러니까 레볼브 알파가 이렇게 발현할 때 퍼는 이것에 반대로 이렇게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볼브 알파가 높을 때 피어리드가 이렇게 낙다운되는 그런 것도 뭐 그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득 레볼브 알파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 나카오 마우스도 편지 써서 얻고, 이제 실험 무엇을 과연 우리가 들여다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남들도 놀고 있지 않거든요. 뭐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죠. 하나 그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문헌상에서 레볼브 알파가 생체 내 대사에 일주기 리듬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테그레이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주 좋은 많은 논문이 있고요. 또 일부의 제약회사에서는 레볼브 알파에 관련되는 스몰 몰리큘도 합성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나 다 그렇게 쓰나만 우물안 개구리에 살 때하고 독창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남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약호가 죽어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끝끝내 물고 늘어지고자 했어요. 그리고 문헌을 좀 보니까 이미 그 분자 기작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리튬은 무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통상 임상적으로 쓰는 정서 조절, 우울증 치료제, 불안증 치료제에 관련되는 그런 그 무드 스테빌라이저인데, 이 리튬을 처리하게 되면 리튬이 GSK3 베타라는 카이네이즈를 억제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레볼브 알파가 이게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것을 억제하더라. 뭐 이런 연구가 사이언스에 출판돼서, 과연 남이 가는 것은 일단 피해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 연구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서 조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SMP,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그래서 그 단일 그 유전자의 어떤 이형 현상이 관찰된 그런 논문을 보고 상당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사람 중에 정서 조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레볼브 알파 유전자에 SNP가 많이 나온다는 일련의 인류 유작적인 보고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레볼브 알파가 이런 정서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유전자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제 일련의 긴 그 과학적인 여정, 증거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레볼브 알파가 정서 조절에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그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면, 저는 그 실험적인 어프로치를 어떤 중요한 가설을 그 설명가 사실이냐 그러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비교적 다양한 방법, 멀티모달 어프로치, From Gene to Behavior, 유전자 조작, 분자 생물학적인 툴에서부터 행동 생물학에 이르는 다양한 그 툴을 적용하는 데 저는 관심이 많은 그런 과학도고요. 그 일단은 잠깐 소개드리면, 테일 서스펜션 테스트라는 것은 뭐 그 근본 원리는 굉장히 그 비헤비어 테스트는 간단한데요. 쥐를 거꾸로 매답니다. 그러면 이게 막 절대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디스페어, 포기하게 되면은 축 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어진 상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상태, 임모빌리티 시간을 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울증의 하나의 척도로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대족은 와일드 타입 버셔스 레볼브 알파 나카오 마우스 RKO. 여기서 저희 학생들의 팁은 CT22시에서 02시, CT08시에서 12시. 통상 이렇게 실험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주기 리듬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 저희는 낮과 밤의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CT24시, 이 부분은 해가 뜰 때입니다. 0시니까. 해가 뜰 때와 CT12시, 이것은 해가 질 때. 이렇게 두 타임 포인트에서 잡은 것이 저희들에게 큰 행운을 줬는데요. 우울증의 척도인 테일 서스펜션 테스트에 의하면 우울증의 척도가 해가 뜰 때는 이 정도에 이르다가 해가 질 때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요. 로우 하이 올라가는 데 반해서 나카오 마우스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해가 질 때 오히려 떨어지고 큰 변화가 통계적으로 없는데요. 즉 일주기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레벨브 알파를 낙가오시켰더니 정상 상태에서는 이 우울증의 척도가 오르락 내리락 일주기 리듬의 현상을 보이는데 그 리듬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들은 뭐 증거는 이 단계에서 약했으나 레벨브 알파가 아마 정서 조절에 이런 우울증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련의 실험은 그 어떤 유전자의 프로모터 액티비티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제, 이 유전자의 메시지를 재면 좋은데 좀 더 편의를 위해서 통상 루시포르이자는 리포터를 쓰게 되고, 그 리포터의 작동을 시켜도록 그 앞에 TH라는 유전자의 시스 엘리먼트를 갖다 붙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누르완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누르완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제를 전사적으로 촉진하는 걸로 알려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브 알파는 리프레서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누르완에 의해서 TH의 프로모터 활성이 한 10배 이상 쫙 올라간 반면에 레벨브 알파 유전자를 넣어두게 되면 이걸 트랜스펙션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촉진됐던 누르완에 의해서 촉진됐던 TH의 유전자 발현이 반 정도로 감소되고, 누르완에서 촉진을 시키지 않는 컨트롤 상황에서도 누르완에 의해서 증가됐던 것이 레벨브 알파에 대해서 억제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이게 뭐가 있겠구나 여기에, 이런 판단을 해서 행동학적인,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양리학적인, 또 전기생리학적인, 또 나아가서 생화학, 분자생물학적인 다양한 실험적인 툴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실험 전반적인 틀을 보면요, 실험의 모델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는 게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 애니멀이죠. 반면에 레벨브 알파가 유전체에서 망가져 있는 그런 G, 주로 수컷을 이 경우에 썼었고요. 프로모터 스타디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셀라인이 필요한데요. 도파민 셀라인입니다. 캣 A 셀. 한 6가지의 행동생물학적인 연구,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 또 전기생리학에서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인비보에서 그 전기적인 활성을 레코딩하는 거, 여러 생리 또 양리학적인,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가고 어려운 실험인데요. 또 바이오케미스트리, 분자생물학은 비교적 안 해본 사람은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저한테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죠. 이 실험 결과는 yes, no를 내리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거죠. 이렇게 다양한 실험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멀티 어프로치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from gene to behavior, from cell to animal,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그 현상을 인비보에서 잡지 않으면 남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 행동학적인 연구를 좀 볼까요? 이건 앞에서 본 겁니다. 테일 서스펜션. 로우 하이가 이런 일주기 리듬. 해 뜰 때, 해 질 때 측정해 보니까 우울증의 지표가 자발적으로 오르더라. 하나 낙가웃 되면 이게 사라지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쥐를 물에 빠뜨리고 하면은 쥐가 막 헤엄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페어, 살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은 이놈의 수영을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5분 정도만 측정하는 거예요. 해 뜰 때 질 때 이 인모빌리티의 그 척도가 로에서 하이로 올라붙었는데 와일드 타입에서 정상적인 군에서 낙가웃이 된 경우에는 이 변화가 없더라. 즉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레벨브 알파라는 것이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 전개가 단순한 그런 실제는 실험입니다. 다음은 그 불안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불안증을 볼 때는 엘리베이션 프로스메이스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쥐는 야행성 동물이니까 이 4개의 그 크로스에서 이 어두운 데 가서 묵고자 해요. 하나 불안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불안에, 그러니까 통상 이소에 가 있는데 그 불안증에 대한 이상인 놈들은 이 오픈암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안증에 대한 척도로서 이 행동학적인 테스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픈암에 나와 있는 시간을 재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해 뜰 때 질 때
불안증의 척도가 높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어떡하죠? 자, 속도를 내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낙가웃에서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요. 오픈 필드 테스트라는 것은 쥐를 이렇게 보통 케이지에 놓고 CCD 카메라로 이놈이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집어넣었을 때 이 쥐는 처음에는 막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안정되는데요. 레벨발파 낙가웃 마우스는 이놈들이 좀 느리게 안정화되는 거니까 좀 불안을 덜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테스트를 했고요. 모든 이런 행동학적인 실험은 꼭 학습과 기억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천적인 본능적인 행동학적인 변화가 야기되기 때문에 TMT라는 약제는 이게 원래 그 폭스, 여우의 변에서 축출된 그런 합성 약물인데요. 이것은 그 본능적인 변화를 테스트하는데 전형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 TMT를 처리하니까 낙가웃 마우스에서 이런 프리징, 이놈들이 공포에 따라서 딱 움츠러드는 그런 행동학적인 지표가 올라간 거 봐서 학습과 기억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변화도 동시에 수반됐다고 판단되고요. 공격적인 본능, 캐스트레이션 시킨 쥐를 집어넣었더니 이놈들의 공격 본능이 엄청나게 한 10배 이상씩 뛰는 걸로 봐서 아무튼 정서 조절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적어도 비헤비어럴 관점에서는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리스크 테이킹, 본능적인 거, 공격 본능에서 이 쥐는 일단 정서 조절에 이상이 있구나. 이모셔널리 아주 언스테이블한 인스테빌리티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째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했죠?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생리생화학적인 실험을 한 5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을 우리가 표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레벨발파가 낙가웃됐을 때 이 현상이 어떤 유전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의 분비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정상인 쥐의 이 실험의 결과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높은 농도로 유지하게 될 때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때 어떤 행동학적인 변화가 야기될 것이냐, 그 다음에 도파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타고니스트를 처리했을 때 행동학적인 변화가 야기되느냐, 전기생략적인 관점에서 어떠하냐, 레벨발파를 국부적으로 주사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5개의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됐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마이크로레이 실험의 결과 도파민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유전자 군을 모아서 회사에 보내서 그 마이크로레이 실험을 해본 결과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이런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과 낙가웃 마우스에서 큰 변화로 움직인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런 증거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의 실험을 수행해서 mRNA의 변화를 노던 PCR로 봤더니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유전자는 이 낮에 그러니까 해가 질 때는 최하점을 이루고 해가 뜰 때는 최고점에 이릅니다. 이런 그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레벨발파라는 전사적인 억제제는 최하점에 이르기 전에 최상치에 맥시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레벨발파의 리프레서가 높아지게 되면 TH가 억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와 누르안을 등등을 도파민이 많이 있는 세포 SN과 벤트로테그멘탈 에리아에서 촉진해 본 겁니다. 와일드 타입에서는 해 뜰 때 해질 때 하일로로 이 DH의 프로테인 레벨에서 변화가 야기되는 것을 반해서 레벨발파가 낙가웃 때 마우스에서는 떨어져야 할 이 시간대 해 질 때 이 레벨이 위로 올라붙어 있는, 즉 다시 말한다면은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하이퍼 액티비티에 의해서 레벨발파가 낙가웃 됨으로써 이런 비헤비어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가 일단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후에 이건 뭐 생략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 5개에 관련되는 5개에 관련되는 실험의 증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도파민의 하이퍼 액티비티가
무드 조절에 이상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것으로 얘기는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을 야기했는데요. 과연 분자적인 기작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분자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 엘리먼트를 저희가 찾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르안과 레벨 알파가 서로 상충적으로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타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오실레이션이 야기된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칩 어세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보시는 바대로 특정 시스 엘리먼트에 대해서 레벨 알파가 많다가 감소되는 그 상황에서 누르와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서로 경쟁적으로 농도에 의존적으로 그 시스 엘리먼트에 결합한다는 이 칩 어세이의 증거가 강력하게 TH라는 유전자의 오실레이션에는 두 개의 팩터가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했던 거죠. 이 연구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인데요. 이 시스 엘리먼트에 결합하는 레벨 알파, 남들에 의해서 N코로안이라는 그런 전사인자가 붙고 여기에 H닥, 최근에는 에피지네틱 시대가 시대인데요.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제가 결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어요. 따라서 저희 모델에서 아세틸레이션의 스테이트는 어떤가라고 보니까 와일드 타입에서 이 레벨이 해질 때 떨어지는 반면에 이 떨어지는 이유가 H닥이라는 효소가 여기에 바인딩이 이 시간대에 올라감으로써 이런 리프레션을 야기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총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오실레이션하고 이 결과로 도파민의 오실레이션이 보이는데 이 다이록신 하이드록실을 조절하는 이 시스 엘리먼트에 누르안과 레벨 알파가 경쟁적으로 반응하고 여기에 H닥이라는 그 에피지네틱 요소가 결합해서 이런 오실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한 3년 전에 논문으로 발표되게 됐습니다. 저는 한 10분 더 있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시간을 오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생체 리듬과 정서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